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올해도 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했지만 지금 오미크론 얘기 나오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또 우리 다 함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이고 정겨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또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서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기운내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상담 대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또 우리 또 시민들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가장 힘들다는 두 그룹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한 그룹 총 세 그룹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어 할까요? 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분들 제일 힘들어서 아주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기운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의 강의 아주 유명하신 우리 강북 삼성병원의 신영철 선생님 모시고 준비했고요. 또 아침마당의 스타라고 우리 주부 우울증의 대가이신 김병훈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로 힘들어한다는 우리 주부님 대상 강의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응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들과 지내는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다. 그래서 대단한 강의는 아니지만 청소년과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지 제가 조금 보태는 강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강좌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30분씩 또 한 15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강좌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조건이라는 황당무계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참 답답합니다. 코로나 블랙의 시대, 예측성이 떨어집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제력도 없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소상공인들 일도 안 되는데 진상들까지 괴롭히죠. 참 죽을 지경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제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 희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런 현실에서 정신과 의사가 행복하자 이딴 소리 하려니까 참 저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이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여러분 고민하는 거 90%는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돈이 있으면 편리해집니다. 둘째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불행하지 않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지는가? 돈도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놀랍게도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뭐예요? 소통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는 좀 의외지만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짧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를 자존감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 자존감에 관심이 많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헛소리예요. 그런 건 자존감 아니에요. 진짜 자존감의 출발은 쿨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나를 찾아왔더라고. 우울증이래.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팍팍 쉬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요. 그런 거예요. 30대 초반의 남자인데 그럼 몇인데요? 물으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도 좀 작네. 이 작은 걸 내가 괜찮다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참 정신과 의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요. 참 뭐 위로도 못 하겠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물어봤어요. 데이트는 좀 해봤는가 그랬더니만 평생 거의 모태 솔로래요. 최근에 동료들이 소개팅을 좀 시켜줬는데 잘렸대. 왜?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요.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그러면 자네, 여자들이 자네를 좋아할 무기가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만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대요. 그것도 참 좋은 무기지. 그럼 그 다음은 한참 생각하더니만 없대요. 그래도 생각해봐, 없대요. 유머는 좀 있고 그런 거 없대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런 거 없대요. 배려심은 좀 있고 그런 것도 없대요. 그리고 푹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키가 커도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키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한숨 쉬고 고개 숙이고 한숨 퍽퍽 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누군가를 잘 대하지도 않고 그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키는 작지만 당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쿨하게 그걸 수용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 말고도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든가, 배려심이 있다든가, 따뜻하다든가, 얼마나 좋은 무기들이 많아. 무조건 괜찮다고 우기자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이런 부족한 게 있지만 또 이런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 이게 자존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존감이 필요한가?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좀 안정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이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하대. 맞죠? 거꾸로 생각해 봐요. 우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 같으면 내가 웃고 넘길 일이야. 근데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난다고 생각해 봐요.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만사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본의 아니게 요즘 계속 뭔가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우울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작은 일들도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을 바꾸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적인 요인과 자존감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가게가 커져가지고 큰 사업장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사장이 되고 그러면 막 자존감이 팡팡 커지겠죠.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요인과 자존감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얼굴만 보면 알만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모그룹 사장이었어요. 누구 오른팔이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어느 날 우울증으로, 화병으로, 불안증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만 명함이 사라졌답니다. 명함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깼는데 자리가 없어졌대요.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없어집니다.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빼고도, 외적인 요인을 빼고도 여러분이 귀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라면 이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죠. 뭐 회사원이라면 기왕 높은 자리 가고 학생이라면 더 좋은 성적 받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요소로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한 방에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거 말고 우리의 무기를 만들어라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만 시간이 없대, 시간이. 바빠가지고. 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더럽게 짧습니다. 돌아서면 1년이 갑니다,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더니만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20대 후반이 저를 찾아와서 또 한숨을 팍팍 쉬어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 딴소리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이. 참 20대 후반에 지가 뭘 이루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거꾸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더럽게 길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오래전에 60이 넘은 선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닥터씨, 내가 바이올린을 시작했어.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만 안타깝게도 나이 60대에 기러기 아빠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정말 겁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뭐 좋겠어요. 뭘 하면 내가 좀 행복해질까. 그때 TV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몇 년 만에 가슴이 설렌다는 걸 처음 느꼈대요. 어린 시절이 꿈이었잖아.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못 배웠죠. 잊고 살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죽기 전에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닥터신, 내가 석 달을 배웠는데 학교 종이가 잘 안 돼.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씩 웃어요. 기다려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 한 곡 선물할게. 나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해 보십시오.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외적 요소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삶을 좀 가치 있게 만들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가 없어지더라도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길게 생각합시다. 인생은 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못할 만큼 짧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의 가족과의 관계 혹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소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은 뭘로 하죠? 말로 한다.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말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게도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소통을 말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갈등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제 생각에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 하는 망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어요? 저 인간이 틀렸잖아. 누가 바뀌어야 돼?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러니까 상대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꼰대 소리를 하잖아요. 잘난 사람들, 부모들, 윗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가 옳다는 거예요. 왜? 지는 이미 그 길을 가봤으니까. 자기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상대를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잘난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판단을 위해서 판사 노릇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건데요. 훈련해야 합니다. 판사 노릇을 접고 변호사 노릇을 하는 훈련을 해라. 아이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손님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제 아내와 얼마나 소통을 잘하겠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저는 당연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50이 될 때까지는요. 쟤하고 얘기하면 답답했대요. 아니 정신과 의사하고 얘기하는데 답답하면 어떡해. 한 50대 중반이 되니까 조금 나아지고 60이 넘으니까 조금 견딜만 한데 아직도 멀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백화점 가서 옷을 한 벌 샀어요. 돈을 좀 썼으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래서 다음날 바꾸러 갔더니만 그 직원이 마침 그 사이즈가 없다고 내일 오라 그랬대. 그 다음날 갔더니만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바꿔줬대. 3번을 갔다가 못 바꾸고 돌아온 거예요.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요. 내가 퇴근하고 들어가니까 막 와서 종알종알 하는데 내가 한참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직원이 일부러 안 바꿔줬겠나. 요딴 소리 하다 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아, 요즘도 그런 데가 있나. 그 서비스 마인드가 개판이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데 가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 이러면 조용해질 걸 가지고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딴소리 하다가 3일 동안 내 고생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통할 수가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통은 어떻게 하는데? 오늘 이것도 한 가지 배우십시오. 정신과 의사라고 늘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 했던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또 제 아들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다 컸어요. 34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천재 판정을 받았어요. 아직 놀랄 때가 아니에요. 천재 판정은 내가 했어요. 저녁을 먹고 이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우리 아내가 와서 좀 말리래. 왜? 그러니까. 내일이 중간고사야. 내일이 시험인데 밤에 자식이 게임을 하는 거야. 놔뒀어요. 지가 알아서 끄고 들어가겠지. 그리고 방에 들어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헐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요건 좀 심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마디 했죠. 동준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빠 다 끝나가요. 내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동준아 그랬는데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와 내 쇼크 먹었어요. 이 천재가 확실하다. 아빠가 부르는 소리만 딱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다 알아버려. 야 그놈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요? 동준아 야 임마 너 내일 시험이라며 자식아 임마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겠냐? 다른 집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아니? 아빠 어릴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형광등이 없어가지고 임마 가로등 밑에 가서 공부했잖아. 막 이딴 소리 하니까 애가 들어가서 막 겁나게 공부하겠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동준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대화는 끝나버렸어요. 진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안 궁금해요? 어떻게 내일이 시험인데 밤에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동준아 야 임마 그렇게 재밌냐? 오 그래? 무슨 게임인데? 요즘 나온 거야? 아 그렇구나. 누구랑 같이 해? 그래. 근데 그 도토리는 왜 캐고 있어? 도토리 막 캐고 있더라. 도토리 캐면 칼 준대. 뭐 칼 받으면 좋은 거 있니? 거품을 물고 좋아갖고 막 떠들다가 한 10분쯤 하다가 내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아빠 나 내일 시험이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이구 그래 미안하다 들어가라 들어가. 이게 대화예요.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들이 애 입에서 나와야 될 얘기를 자기가 다 해버려. 이러니까 애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신 박사 내가 애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 왜?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슬그머니 방으로 도망간다는 거야. 자기는 대화를 하고 싶으면 피한대, 애들이. 늘 집에서 겪는 일이잖아, 그죠? 이유를 모르겠대. 이유를 몰라? 얼굴만 봐도 알겠는데. 아빠, 우리가 지금 이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도망가야 정상이지. 아이고, 도망 안 가면 아빠 무슨 얘기 하실래요? 열심히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라, 세상이 힘들다, 아빠 어릴 때 힘들었다. 이딴 소리 계속 하면서 대화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훈시하는 거지. 왜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느냐? 이미 이 표정으로 집에 들어갈 때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기술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술에 앞서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애들을 볼 때, 손님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고 입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상대방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 보는 순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반성하고 있는데, 훈련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제가 진료도 보고 밤에 강연도 마치고 그날따라 너무너무 지쳤어요. 밤 10시쯤 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소파에 탁 기대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나를 보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남편이 불쌍해 보인대요. 아내는 주부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밖에 가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정말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집에서 놀면서 이 돈을 써도 되나? 이 생각이 불현듯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낮에 뭐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더라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껴서 쓰라 그랬잖아.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왜 내가 번 돈이야? 우리가 번 돈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번 돈이야? 우리가 같이 번 돈인데. 그래야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조금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요,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대화, 소통 중요하지만 그 언어적인 기술에 앞서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 표정, 눈빛, 이것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막 감사가 철철 넘치죠. 아이고,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 뭐 감사하자 이딴 소리 저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집에 누우면 형광등이 이렇게 천정에 네모나게 생겨서 그 뒤에 30초 감사라고 적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 딸 방에도 적어놨어요. 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모 구청에서 강의해달래요. 그래서 누가 듣는데, 자원봉사자들이래요. 몇 명인데요? 20명이래요. 거절했어요. 내가 갈 곳이 아니에요. 주는 돈도 내가 기업체에서 가서 받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는 큰 데가 막 3,000명씩 놓고 내가 강좌를 하는 사람인데 동네 아주머니 20명 모았다고 나를 불러서 교만한 마음에 당연히 거절했어요.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꼭 한 번만 모시고 싶대요. 하도 간절히 청해서 그래, 선심 한번 쓰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갔다가 충격받았어요. 표정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돈 좀 있나 물어보니까 돈 없대요.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구청이 돼요. 어려운 사람이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대요. 행복하대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때 거기에서 온 사람한테 배운 그 30초 감사의 전법을 내가 우리 집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봐요. 표정이 달라질지 몰라요. 1년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정말로 만났던 두 명의 택시기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학회가 있어서 지방을 갔어요. 택시를 탔죠. 무슨 호텔 갑니다. 기사가 답이 없어요. 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무슨 호텔 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반쯤 뒤로 돌려가지고 씩 보더니만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시끄럽게 두 번 뜨더냐 이런 표정이에요. 네 라고 답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짜증이 팍 나더라고. 야,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오늘도 진상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나. 아휴, 그런다고 무슨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양쪽의 마음이 다 들었어요. 기분은 더럽게 나빴어요. 또 한 명의 택시기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택시 타고 기사에게 팁을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택시 기사분에게 팁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IMF 시절이에요. 택시 타면 전부 세상을 욕할 때 지금하고 비슷한 시절이었어요. 새벽 5시에 택시를 탔어요. 젊은 기사가 반갑게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무슨 병원 갑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IMF 때 새벽 5시에 나와서 택시를 몰면서 행복하다고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별 사람 다 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택시를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지방을 갔는데 27만 원을 벌었지 뭡니까? 이딴 소리를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탄 거는 빨리 병원을 가서 글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뜯으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건성건성 대답했어요. 병원을 내렸는데 6,900원이 나왔어. 7,000원을 주고 내렸죠. 어두운 새벽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선생님, 그래. 보니까 그 택시 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뭐지? 환한 미소를 짓더니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나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뭐겠어요? 200원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씩 웃어요.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뽑아 드셔야죠. 오늘 힘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탁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같았어요. 의사라는 놈이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퍽퍽 쓰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던가 봐.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분명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가 나의 손에 쥐어줬던 200원을 잊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병원 커피가 300원이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명의 택시 기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작년 8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어디서 뭐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정상입니다. 그날 만약 로또 복권에 한 100억이 당첨됐다 칩시다. 100원 좀 과한가? 50억 됐다 칩시다. 기억날까요? 번호 순서까지 막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걸 우리는 감정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기억은 뇌에서 사라지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기억은 뇌에 남습니다. 집에 불 났어.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어. 강도를 당했어. 이때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뇌에서 기억이 강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감정기억이라고 합니다. 아플 때만 기억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런 순간도 감정기억의 순간으로 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기억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있었다 그래요.
있답니다. 예. 옆에서 막 잊으래. 왜? 안 좋은 기억이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감정 기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기억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덕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은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기억은 남아요. 그때는 생각만 나도 죽고 싶었어. 지금은 생각이 나 아파. 그러나 그때처럼 죽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반응하는 것을 줄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금만 지난 다음에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놀랍게도 그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가지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간보다 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감정 기억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심지어는 정말 죽고 싶을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기억의 끈으로 다시 살아서 일어나서 다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정 기억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란 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결혼하고 폐허가 된 콘크리트 건물 2층에 뼈대만 남은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 그게 나의 신혼방이었어요. 뭐 오래 살진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서울로 와서 취직을 했어요. 전공의가 된 거죠. 아내는 아이 둘을 낳고 주부가 되었어요. 전공의 시절은 정말 힘이 들어요. 밤새서 일하고 막 지치고 며칠에 한 번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며칠에 한 번 집에 들어가면 힘든 표정으로 나오고 우울한 표정으로 나오고 정말 지친 표정으로 나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어야지 왜 지가 힘들어? 나는 밖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아이 둘을 낳고 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뭔지 모르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내를 바라봤던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고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봤다고. 뭔가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뭐 그럭저럭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살았지만 결혼 20주년이 될 때 아내가 나에게 편지를 써줬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대요. 20년을 함께 산 지금의 당신이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약간의 립 서비스를 넣어서 적어줬어요. 그리고 살아온 긴 날을 적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줬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날로 더 존경스러워지는 남편. 나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어서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런 남편이 못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지가 알잖아. 지가 어떤 남편이었는지 지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편지를 받고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천식이 왔어요. 밤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며칠을 지새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어느 날 밤에 또 나를 깨우더라고. 자는데 자기야 숨이 안 쉬어져. 막 지쳐서 자다가 실눈을 뜨고 보니까 숨을 잘 쉬고 있더라고.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옆에 스프레이 갖다 놨으니까 좀 뿌리고 자라. 그리고 돌아서서 잤던 기억을 내가 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니까 아내가 이렇게 벽에 기대서 울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남편이었어요. 밖에 가서 잘난 척하고 위로하는 척하고 공감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 아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평생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힘들고 그런 남편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존경스럽다고 적어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처음으로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되는 순간들이 내가 그 편지를 받고 3일 동안 정말로 잘해줬어요. 또 잊어버리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귀한 감정 기억의 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툭 던지는 한마디, 눈빛, 표정, 상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인생이 바뀌는 위대한 감정 기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감정 기억이 아니니까요. 상대에게는 깊은 감정 기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 빌딩 샀어요? 못 샀어요?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빌딩은 집도 못 샀어요. 큰일 났네. 아이 참. 애들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그래도 집 한 채씩은 팡팡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나도 없어요. 나도 물려줄 게 없어요. 답답합니다. 돈이 인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2만 불까지랍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요. 돈 벌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먹고는 살잖아요. 어디 가서 먹느냐는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아들 생일날 동네 분식점에서 먹는 거나 호텔 가서 써는 거나 그건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돈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결심했죠. 아들아 딸아 늘 행복하지는 못했단다. 인생이 참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도 참 많았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아빠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늘 기쁜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나 일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고. 엄마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게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좌절들과 스트레스를 겪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코로나 없을 때는 행복했습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것 같죠? 그때는 그때대로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좌절들과 힘든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는 희망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분에게 거창한 희망적인 이야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힘들 때 힘들어하고 아플 때 아파합시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슬플 때 슬퍼해야죠.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긴 인생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좌절 스트레스는요. 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삶 전체를 압도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내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3년 정도가 되었네요. 2018년도의 12월 31일의 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그냥 살자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하도 원고를 달라 그래서 강연 원고를 대충 써서 보냈어요.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책이 된다. 그러고 보냈는데 그날 밤에 큰 사고가 났죠.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환자분의 칼에 돌아가셨어요. 고 임세원 교수라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는 연구소의 부소장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진료를 보고 그 친구가 오후에 진료를 받죠. 그를 떠나보내고 몇 달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면서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는데 기억조차도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살자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쓸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그냥 살자고 말하는 것은 대충 살자, 막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우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이에요. 그 아픔과 슬픔과 좌절조차도 제 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왜? 그래야 하니까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제 역할이기 때문에. 힘든 시절이지만 오늘 하루를 버팁시다. 그리고 그냥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을 대하는 건강한 현대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친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하고 정말 멋진 앞날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